공중보거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기출문제 풀이를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새로운 학생들이 들을 거예요. 기존에 나한테 들었던, 그러니까 2021년 6월 5일 날 지방직을 받던 학생들은 문제만 봐도 속된 말로 진저리가 쳐지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볼 거라고 내가 보면 생각돼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죽기 살기를 했을 거 아니냐고. 그래야지 합격한다. 나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많은 이거를 문제를 다루다 보게 되면 학생들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는 학생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학생이 이거를 보고 이 어떤 유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건 새로운 학생들이 아마 볼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로운 학생들은 지금 문제풀이를 듣고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는 평도 하고 그러는데 보건직 같은 기술직의 문제는 우리가 보게 되면 평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수능이야 뭐 어렵게 났다 쉽게 났다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났다 이래가지고 뭐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막 어렵게 났으면 뭐가 문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출제를 해본 사람들 알 거예요. 어서 출제내는 게 없어요. 알아서 내세요 이래요. 그런데 내가 계속 문제풀이 때 얘기했고 이론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상중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면에서 상중하, 그 다음에 우리가 난이도 있죠.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 이건데 또 이 문제가 어렵더라도 학생들한테 실무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과 또 상중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100점 맞기는 쉽지가 않은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쉬울 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원래 10%를 어렵게 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더라도 실무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문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뚱맞은 게 나오면 체감적으로 학생들은 시험인데 긴장한 탓에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는 내가 항상 뭐라 그래요? 국어로 접근해봐라. 국어로 접근하게 되면 어려운 것에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걸 얘기했는데 새로운 학생들, 등록한 학생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는 학생도 있겠지만 못 알아듣는 학생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들어야지 이해를 하는데, 그러더라도 문제풀이가 또 학생들이 요구한다니까 하긴 하는데 우리가 평 같은 건 그렇게 의미가 없고, 평을 보게 되면 내가 그 해설 써놨죠. 해설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은 첫 번째 내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거기 우리 2021년 1월 달 단원별 기출 및 예상 문제 풀었죠.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그러니까 2월부터 3월까지 두 번째로 풀었던 게 있죠. 그러니까 파트 1, 파트 2에서 발음이 잘 안 되네. 파트 1은 1월 달에 시작했고 파트 2는 2월 말부터 3월 초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4월에 모의고사형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해설에 1월 거기 보게 되면 158번. 그런데 1월 문제풀이 158번 이러다 보니까 너무 중복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내가 편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줄 세 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여기서 강의를 말로 하고 그냥 1월 그래서 1월은 그 해설에 있다시피 1월 158번은 1월 달 기출 및 예상 문제에서 158번의 요 문제를 다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2월 문제풀이에, 그러니까 에듀윌에서 2월 달 파트 2라고 거기에 올려놨을 거예요. 거기에서 7번에서 이 문제 다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 달 모의고사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또 17번에서도 우리가 모의고사가 여기서 시행한 모의고사가 아니고 4월 모의고사형 문제가 또 우리가 8회인가 이렇게 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뤘던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월 문제풀이 158번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이 또 무슨 이게 1월이 뭔가에 그럴 것 같아서 또 해줄까 그러다 보니까 두 줄 세 줄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보건행정을 편집할 때는 너무 길어서 1월 달 문제도 있고 2월 달 문제도 있고 4월 달 문제 있는 것도 또 찾아가지고 쓰기가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그거는 1월에 있으면 1월에 거 하나만 쓰고 2월에 있으면 2월 거 하나만 쓰고 그랬어요. 법규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평을 할 수 있죠. 1번 문제는 몇 번을 다뤘어요? 한 번, 158번, 7번. 그 다음 뭐예요? 17번을 다뤘으니까 못 다뤄도 3번을 다뤘죠. 그 다음 2번 보세요. 2번은 몇 번을 다뤘겠어요? 149번부터 153번이니까 5문제를 관련된 거 풀었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2월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12에서부터 13번이니까 5개 풀었고 2월 달에 2개 풀었으니까 7개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뭐가 돼요? 13번 풀었으니까 몇 번이 되는 거? 8번을 풀었어요. 그럼 8번, 8번을 다뤘는데도 이 문제를 못 풀면
누가 게으른 거예요? 학생이 게으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내가 항상 그러죠. 머리가 나쁜 건 아니라고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들 머리는 도찐개찐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잘 나눴는데 본인들이 게을러서 뭐가 되냐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돼 당락이 어떤 학생은 일찍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늦게 합격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도찐개찐이다. 그리고 학교도 뭐예요? 뭐 4년제를 나왔느냐 2년제를 나왔느냐 이 별 의미 없다. 공무원은 왜 그랬었어요? 이 공무원은 기술계 같은 경우는 암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럼 지금 2번 같은 거 8번을 풀었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2월달 3번도 뭐예요? 두 번 풀었죠. 이게 거의 다 두세 번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을 하자면 쉽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쉽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감적으로 이제 시험장 가니까 머리가 뭐가 돼요? 이렇게 몸도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죠. 그 다음에 머리도 뭐가 돼요? 이게 뭔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차 하게 되면 숫자 1차 이렇게 썼던 걸 여기는 우리가 한글로 1차, 2차. 그래서 내가 이론 때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맨 첫 번에 1월달 파트 1, 파트 2에는 1, 2, 3, 4로 가다가 모의고사에는 2, 1 한글로 쓴 것도 있죠. 왜 접해봐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평하다 보게 되면 수업 문제를 1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처음 듣는 학생들 이해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평을 할 수는 없고 쭉 넘어가면 다잖아요. 안 푸른 거 있어요? 다 있잖아요. 여기 해설에 다 있네. 거기 보게 되면 4번 같은 경우도 몇 번을 풀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풀었네. 다 4, 5번을 다 풀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쉽게 났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숫자 같은 것도 난다고 해서 몇 번을 풀었지요. 그것도 몇 번 푸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죠. 쉬웠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이번에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일반적 지방에서는 한 문제 낼 거를 여기는 지방직에서 나는 그러니까 서울도 지방이에요. 5문제 정도를 한 문제를 내죠. 그래서 원래 환경위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보게 되면 조금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딴 데보다.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반드시 외우라는 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대기 기준이 하면 SO2, NO2, 그 다음에 뭐가 돼요? CO, 그 다음에 C 떼어내버리고 오존, 그 다음에 PMC, PM2.5, 그 다음에 납, PB,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 벤젠. 이렇게는 항목은 어느 지역에 다 난다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준치가 SO2 같은 경우 연간 기준치가 0.002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못하면 질소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산화질소다. 이런 것들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뭐 연간 기준치가 있느냐 아닌 거냐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풀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났던 거죠. 그런데 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제를 합쳐놓은 거죠. 여러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원래 환경위생학에서 많이 나면 한 4, 5문제가 나고 적게 나면 3개인데 3개지만 여러 개를 합쳐놓은 거죠.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역학 같은 데서 뭐 우리가 한 3, 4문제 나고 다 골고루 나요. 우리 배웠던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내용들이 다 보면 거의 한 문제씩 났죠. 그런데 이제 주가 뭐가 돼요? 맨 2장에 있는 게 가장 우리가 오래 걸리죠. 그게 공학 쪽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알아서 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렵게 나는 지역도 있고 쉽게 나는 지역도 있고 보통 한 3문제, 4문제 어떤 지역은 5문제 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지역이 일괄적으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났다고 해서 내년에 똑같이 날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누구한테 주고 나서 의뢰하고 이거를 아무렇게나 내세요. 그것이 아니고 알아서 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평은 알아서 거기 다 기출문제 우리가 밑에 해설에 써놨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을 다뤘구나 안 다뤘다는 걸 본인들이 평하면 되겠죠. 내가 뭐 잘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학생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해설 밑에다 써놨지요.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다뤘던 문제라는 걸 보시면 이것을 나중에 내가 이론을 듣고 나서 문제풀이를 들으면 공중보건은 어렵지 않겠구나. 보건행정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너무 평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 학생들이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 푸는데 그럼 문제풀이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거 해설 안 하지요. 해설을 우리가 문제풀이 이론을 듣고 나서 이론도 하고 나서 문제풀이도 내가 다 정리해서 지금 여기 줬지요. 배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풀이가 가요. 이것이 3번, 4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꾼 같이 안 생겼죠. 내가 진실하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이론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부터 이제 이론 다음
다음 달에 우리가 또 이론 개강하잖아요. 그럴 때 이론 듣고 나서 그럼 이론 들었지? 그다음에 1월 달에 문제풀이 하지. 2월 달에 문제풀이 또 한 바퀴 돌죠. 그다음 모의고사로 섞어서 하죠. 4월 문제도 모의고사처럼 섞어 놨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학교라네 학원에서 했던 그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아 별거 아니네. 지금 순서대로 나열한 거죠. 서울시 기출문제를 나열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막 섞어놨을 때보다 아 더 쉽구나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는 해설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나중에 풀 거고 현재 우리가 지금 서울시 하는 것도 그렇게 풀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세요. 거기 1번 보게 되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우리가 해설에 있는 내용은 설명했고요. 그럼 문제 1번은 우리가 공중보건학의 발전사 또는 보건행정의 발전사 그래요. 이것도 보건행정의 나기도 하고 공중보건의 나기 돼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거예요.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2번, 3번. 그러면 지금 4번, 5번 문제 풀고 보건행정도 또 보건직 들다니까 몇 번을 듣겠어요. 귀에 덕지가 않게 듣겠지요. 그럼 1번은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을 안 듣고 지금 이 강의가 어떤 것인가 쉽게 말하면 간을 본다고 속된 말로 그러죠. 그런 학생들을 대비해서 이게 지금 문제풀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듣는 학생들은 안 들을 거예요. 왜? 뭐가 되냐면 시험을 보고 나면 홀가분한데 그걸 뭘 다시 뒤쳐 보냐고. 나래도 안 보겠네. 지겨워서. 그래서 새로운 학생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해설을 먼저 볼 테니 해설을 보세요. 나눠진 해설 보게 되면 첫 번째 보게 되면 이게 공중보건학의 발달사 또는 보건행정의 발달사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건행정 그래야 되고요. 공중보건 그래야 돼요. 이게 발전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한 자씩만 쓸게요. 고대기 또는 고대 그리기도 하고 중세기 그 다음에 중세 그리기도 하고 여명기는 말도 여러 말을 쓰는 거예요. 여명기 꼴 요람기 또는 뭐가 돼요? 이거를 산업혁명 시대 그래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라는 건 농업사회에서 굴뚝산업 쉽게 말하면 옛날에 여기 학생들은 어려서 모를 텐데 구로공단 그랬지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공장들이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유럽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굴뚝산업이 일명 뭐가 되냐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지금은 뭐 4차 산업 이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일명 근대라 그러냐 근세라 그러냐 근세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럼 여명기 꼴 요람기 꼴 산업혁명 시대 또는 뭐라 그래요? 근세 이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요람기 똑같은 것이고 산업혁명 시대고 그런 다음에 확립기가 있죠. 확립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근대 그래요. 근대. 그 다음에 화살표 뭐가 발전기가 되는데 발전기는 현대예요. 그럼 나중에 일반적인 순서가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이렇게 나는데 여기에서 그 우리가 근대랑 근세가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대 뒤가 뭐가 된다? 끼리끼리 노네. 이런 말 들어봤지요. 현대 뒤가 근대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 이꼴 요람기가 근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연도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연도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발전기는 현대라 근데 1900년 이후부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2021년 벌써 6월 말경 되네. 내일이면 7월이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이제 1900년부터 2000년까지는 20세기라 그러는 것이고 2021년이니까 21세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대충 요렇게 알아두고 이건 1500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1850년까지다. 요렇게만 알아두면 연도 같은 걸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고대기 때는 어떤 학자가 활동을 했고 어떤 것들이 특이한 점이 있고 중세 때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명기 때는 어떤 학자들이 유명하고 어떤 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발표했나 그 다음 확립기에는 뭐 콜레라에 대한 것들을 역학조사했나 그 다음에 우리가 1948년 4월 7일 WHO가 발족된 거 이런 것들이 현대라는 거죠. 대충 윤곽을 보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문제를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때 이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도 이렇게 1월 달 이제 작년에부터 들어서 올해 시험 본 학생들은 이 해설을 몇 번 봤을 거예요. 내가 거짓말 시키나 아니면 진짜 그랬나 이 해설 몇 번 봤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는 짧게 주고 조금 길게 주고 이런 뿐이지. 그럼 고대기 때 보세요. 고대기 연도
몇까지 외워야 되냐? 그건 안 외워도 돼요. 고대 이꼴 고대기 순서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고대기는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뭐가 되는 거냐면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장기설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장기설은 장기라는 게 나쁜 공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균에 의해서 질병이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질병이 발생했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나 이런 말 하지요. 근데 이 당시는 뭐가 되냐면 모든 질병은 나쁜 공기로 인해서 질병이 걸린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요즘 모기가 옮기는 우리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이꼴 중국 얼룩 날개 모기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말라리아 모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일열 말라리아라고 해가지고 아노펠라스 시네시스라는 그거가 있는데 아노펠라시스는 일명 중국 얼룩 날개 모기소 이래요. 근데 그 한 종이 우리나라에서는 저 말라리아로 옮기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모기랑은 우리나라 말라리아 모기가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 얼룩 날개 모기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말라리아 모기 이꼴 학질 모기 똑같이 얘기해요. 그럼 모기가 옮기는 것이 일명 아노펠라시스 시네시스 해가지고 이것이 중국 얼룩 날개 모기인데 학질 모기 그리기도 하고 말라리아 모기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쉽게 우리는 말라리아를 어떤 곤충이 옮겨요? 파리가 옮겨요? 아니면 모기가 옮겨요? 아니면 우리가 공기 중에는 공기가 옮겨요? 지금 말하면 모기가 옮기는 거죠. 근데 이 당시는 모기가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설이 우리가 있던 그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 그러면 우리가 나쁜 공기를 위해서 걸린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질병들이 다 장기 나쁜 공기로 들어온다. 그래서 말라리아도 나쁜 공기로 인해서 걸린다 해서 말라리아라 그 어원이 MAL이 영어 어원에서 나쁜이고 에리어가 뭐가 돼요? 공기 뜻이에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막 말라리아가 도는데 우리가 연막 소독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건소에서 현장을 하죠. 맞아 죽죠. 왜 그러냐면 말라리아가 막 유행을 하는데 와서 모기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모기가 발생하는 웅덩이 같은 걸 메울 생각을 안 하고 뭐가 되냐면 연막 소독을 하니까 맞아 죽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모기가 옮긴다는 걸 알지만 이 당시는 장기설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 그 어원이 장기설에서 나온 어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 질병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신벌설, 이꼴 종교설, 점성설, 장기설, 접촉설, 미생물설이 하는데 이것까지 다 하다 보게 되면 요거 가지고 1시간 하니까 1시간에 20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빨리 할게요. 그럼 이제 장기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액체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액체설은 건강의 정의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이 사액체설이 혈액이죠. 혈액 끈끈하죠. 점액, 황담주, 흑담주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948년 4월 7일 WHO가 발족됐다 그랬죠.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이 발족된 WHO에서는 건강하다는 걸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안녕해야지만이 건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라는 것은 학자라든지 어느 시기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의 정의를 사액체설로 나타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갈렐러스 US 빼기도 하고 갈렌 그리기도 하는데 이 학자가 갈렌이라는 학자는 일명 히포크라테스 제자인데 하이진 일명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우리가 갈렐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동양에서 처음으로 위생을 쓴 사람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시간도 벌써 많이 가서 다 설명 못 하겠네. 이제 그렇게 있고 여기서 핵심은 뭘 잘못하게 해놨느냐면 중세 때를 잘못 쓰는 거예요. 중세 때는 우리가 보게 되면 거의 있다시피 우리가 1347부터 1348년까지 징기스칸이 몽골인인데 유럽을 정벌하면서 페스트를 퍼뜨렸어요. 페스트는 이꼴 흑사병 그런데 모기가 옮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게 되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거기 쥐벼룩이 쥐에 붙어 사는 벼룩 일명 곤충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옮기는 질병이 있어요. 이것이 일명 페스트. 그런데 페스트는 우리가 선페스트가 있고 폐페스트가 있는데 선페스트 같은 경우는 죽으면 새까맣게 돼요. 그래서 일명 흑사병 이런 말이 붙어진 거예요. 페스트 이꼴 흑사병인데 1347부터 1348년
1, 2, 3, 4 이렇게 쉽죠. 1347부터 1348년까지 이걸 뭐라 그래요? 14세기 중반 그러는 거죠.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하면서 패스트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죽었다. 또는 3명 중에 1명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치사율이 8, 90%가 되는 게 패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는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은 하나 다리 건너 너네 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일간의 교통을 차단한 이것이 지금 현재 검역의 시조가 돼요. 그럼 처음 듣는 학생은 또 검역이 뭐잖아요. 검역을 모르잖아요. 그럼 검역을 설명하려면 또 오래 걸려요. 들어오는 우리나라 들어오는 공항, 그 다음에 나가는 공항, 그 다음에 페루 할 때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고 육로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나라는 북한이 막혀서 중국을 못 가고 중국 가서 유럽으로 쭉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들어오는 공항, 나가는 공항, 그 다음에 항구 들어오고 나가고 육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는 거에 우리가 보게 되면 검사하는 그 질병인데 이것을 검역대상질환 그래요. 이따 검역대상질환도 있단 말이에요. 검역대상질환은 콜레라 5일, 황열 패스트마치 6일, 그 다음에 사스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과 그 다음에 동물 인플루엔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번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옛날엔 최대 잠복기까지 그러다가 뭐로 바뀐 거예요? 최대 잠복기가 아니고 며칠로 바뀌어 14일로 바뀌었죠. 2021년 3월 달에. 그리고 또 뭐가 돼? 3월 4일인가 이때부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에보라열 바이러스가 21일짜리가 이번에 들어갔죠. 2021년 3월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도에 들어왔던 신종 인플루엔자는 아직 잠복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최대 기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나가는 사람도 보고 이러는 것이 검역이에요. 이게 시조가 된 게 패스트가 된다는 거죠. 아까 패스트 며칠을 썼어요. 6일이죠. 이 기간은 검역 기간은 그 질병의 최대 잠복기가 되는 거죠. 너무 길게 설명을 한 이론처럼 학생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겠네. 그냥 문제는 풀어야 되겠네. 그럼 이제 검역이라는 것이 그건데 그래서 1300 뭐가 돼? 86년 그 다음에 1383년 그런 책도 있고 86년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법은 공포하면 공포 날짜를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시행이 있죠. 몇 년 유예를 둔단 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책에는 이렇게 쓰고 저 책은 저 쓸 거예요. 우리 거도 아니니까 그렇게 외국 걸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날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번에 83년이 맞느냐 86년이 맞느냐 이게 나겠어요? 안 난다는 거죠. 이런 거 꼬투리 잡고 늘어지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우리가 마르세유에서 최초의 검역법이 지정된 거예요. 그럼 검역을 만든 질병은 뭐가 된다? 패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중세 때 그랬다는 것이고 여명기 이꼴 요람계에는 누가 중요하냐 그러면 다 중요하죠. 라마찌니 산업보건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라마찌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산업보건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프랭크라는 사람은 최초의 보건학 책을 쓴 사람이고 에드윈 차드익이 1842년에 공장 사람들이 우리가 하류층이죠. 열이 막 팔팔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버 레포트 일명 열병 보고서를 쓰면서 1848년에 영국에서 1848년이면 어디가 돼? 여기죠. 여기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보건행정 틀이 잡혔기 때문에 1948년 공중보건법이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건행정을 틀이 잡히다 보니까 1919년 영국에 있다고는 하겠지만 여기 우리가 근래 지난 다음에 발전기 때 1919년이면 우리나라 3.1운동 일어난 해에 여기는 보건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에드윈 차드익도 잘 나고 그런데 에드자를 배고 차드익 그럼 웃긴단 말이에요. 웃기지. 그래서 어떨 때는 영어로 없던 것들을 한글로 써놓으면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줄줄이 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가든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게 되면 사망표, 출생과 사망에 관한 것들을 언급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은 보건통계 이슈다 이런 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포트 있지요. 포트는 매연, 일명 우리가 굴뚝을 산업이 돌았으니까 공장이 가동되는 거죠. 여기에서 매연으로 인해서 어린 굴뚝 청소부들한테 우리가 음낭암을 발견한 거예요. 이론 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다 해요. 근데 여기서 그림까지 그리다면 1번 해가지고 1시간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낭암을 발견하는데 병의 시조가 아니고 직업에서 직업적으로 발생하는 암의 최초의 그 음낭암이 포트라는 학자가 우리가
역학을 해가지고 알아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도법 있죠. 종도법은 1798년 내가 이거 할 때 1789년은 얼마나 좋겠냐고 제너가 종도법을 개발하면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창이꼴 천연두를 지구상에서 없앤 거죠. 근데 요거랑 비슷한 뭐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 세 번째 보게 되면 스웨덴에서 1749년과 이거 분위기가 비슷해요. 이거는 인구조사를 세계적으로 처음 한 거예요. 이거는 정태조사예요. 그럼 정태조사가 뭔지 동태조사가 뭔지 이를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설명하려면 벌써 시간이 몇 시간 한 20분이 지났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리기에는 페텐코퍼와 패스처를 초등학교 때 발음하면 파스텔 그리기도 하지요. 이 사람들 다 패시드는 어느 시기다 박리기 사람이다 패거리 정치하듯 이런 거 내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페텐코퍼는 독일에서 위생학 교실을 처음으로 창립한 거에 따라서 독일이 위생이 많이 잘 발달돼 있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실험기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정밀한 측정할 때 독일제를 많이 썼단 말인데 요즘은 우리나라 것도 좋지만 그래서 패스처도 이제 미생물이 있어야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고 음식도 썩는 거다 이런 말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존스노 있죠. 존스노가 또 중요한 거죠. 존스노는 콜레라가 우리가 펌프물 우리가 수도 있기 전에 일단 두레박으로 푸다가 삐그덕 해가지고 푸는 왜 어떤 옛날 영화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로 인해서 우리가 영국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 영국에 있는 그 존스노가 영국에서 콜레라가 도니까 콜레라는 소화기 질환이에요. 그 당시는 소화기인지 뭔지도 몰랐는데 균을 발견한 학자도 아니고 균은 코가 발견한 거예요. 코치 그리기도 하고 코 그리기도 하는데 1883년에 코가 균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논문을 1855년경에 콜레라는 뭐가 되냐면 소화기계고 그 다음에 이 일명 위에 들어가서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물로 옮겨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균도 몰랐을 때 우리가 보게 된 차단 방법을 벌써 알아낸 거예요. 우물물을 폐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다고 안 붙어 있으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을 역학의 시조다 이러는 거예요. 역학의 바이블. 그래서 역학의 뭐 하나님 이것처럼 역학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학이라는 건 여기 이론을 안 들은 학생들은 못 알아들을 텐데 질병을 뭐 하자는 거예요. 원인을 규명해서 예방하자는 게 역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장기설이라는 것은 모든 질병은 나쁜 공기로 옮겨진다.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아니다. 콜레라는 나쁜 공기가 아니고 뭐가 된다? 물로 옮겨진다. 그래서 장기설을 뒤에 엎은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일명 누가 된다? 존스노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클라우드 베르나드는 뭐라냐 버네드 그리기도 하고 베르나드 그리기도 하죠. 우리 몸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도 우리 몸은 뭐가 돼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내가 바깥이 춥다고 해서 체온이 30도가 되고 덥다고 해서 40도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호르몬 같은 것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베르나드, 버네드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도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체온은 일반적으로 36에서 37도 되는 거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호르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라본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시작가 됐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비스마르크 있죠. 아까 코가 1883년에 콜레라균을 발견했다는데 여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는데 거기 보게 되면 연도가 없는데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비스마르크가 독일에서 뭘 했냐 그러면 사회보장의 시조를 읊은 게 아니고 노동자들에 대한 질병을 케어해 준 것이 현재 사회보장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은 더불어 사회인들이 내가 너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줄게 아프면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까지 어떤 뭐 유래라든지 이런 걸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사회보장의 시조가 비스마르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현대 와서는 1848년 4월 7일 WHO가 발족됐다 그랬지요. 따라서 4월 7일이 세계보건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1919년 영국에서 보건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뭐냐면 1978년 구소련 알마타에서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럼 1차 보건의료라는 건 무엇이 되는 것이냐? 이따가 1차 예방 더하기 풍토병 관리라든지 일상적인 질병 치료를 그 당시 1978년이었으니까 2000년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이것들을 보급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게끔 하자. 이런 것들이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자는 거를 회의를 한 거예요. WHO와 유니셀프가 주관해서. 근데 이제 주로 WHO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1978년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회주의 대표적인 국가, 공산 국가,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소련이 그 당시 이름이 소련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눠졌지만 여기서 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1차 보건의료가 실현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 1번 해설인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하면 이 문제를 풀겠느냐? 못 풀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떻게 잘못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읊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를 40분, 50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1번, 이제 해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풀어줬고,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을 보면 지금 158번 할 때도 해설 이거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월 달에 7번 할 때도 해설 줬고, 모의고사 17번 할 때도 해설 줬어요. 이거 줬다고 보라고 한번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풀이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학의 발단사를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리기, 발전기 5단계로 분할 때 중세에 대한 설명 업적으로 옳지 옳은 것은 그랬지요. 근데 난 문제풀이 할 때도 이렇게 안 읽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토시까지 다 읽다 보면 뭐가 뭔지 못 알아듣는다면 이게 핵심 뭐가 돼요? 공중보건 발달사 중에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리기, 발전기죠. 이 중에서 중세기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문제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론도 잘 듣고 와야지 되고 그 다음 뭐가 돼요? 그래야지 알아듣는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럼 핵심은 중세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옳은 걸 찾으라는 거죠. 첫 번째, 세계 최초의 국세조사는 스웨덴에서 이루었다. 1749년. 그럼 문제 풀 때도 나는 이런 식으로 풀어줘요. 그럼 이거를 옆에다 쓰라는 거죠. 가만히 어떤 학생은 깨끗하게 봐요. 깨끗하게 보면 잘 들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똑같은 책이라도 내 책은 내가 지저분하게 깨끗하게 어디 썼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그런데 서점에 있는 책은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 성향이 틀리더라고. 어떤 학생은 깨끗하게 보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막 체크하면서 보는 학생도 있는데 내가 경험으로 보면 내가 몇십 년간을 가르쳤잖아요. 어떤 학생은 이론 때 보게 되면 잘 알아들어요. 쟤 합격하겠다. 내가 거의 맞추는데 잘 알아듣네. 그럼 나중에 문제를 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깨끗하게 보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깨끗하게 보게 되면 이게 더 이렇게 줄 치는 학생과 차이가 있는 건 내 생각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줄을 치면서 내가 각인이 되죠. 이렇게 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건 이렇구나 이러면서 줄을 치면서 벌써 그냥 눈으로 가만히 봤던 학생보다 2번을 더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죠. 머리는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암기를 어떤 식으로 더 많이 각인을 시켰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그런 결과인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하고 나는 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라고 내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들이 쓰라는 거죠. 써라 안 쓰라 얘기 안 해요. 아까 스웨덴에서 국세조사 최초의 인구조사한 거죠. 정태조사인데 1949년에 한 거죠. 이것을 써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언제 했느냐? 1925년 우리가 간이 국세조사를 했다. 이런 것들 나중에 할 건데 지금 여기다 하다 보면 이거 하다 다 끝난단 말이에요. 1949년 이것이 여명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중세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프랑스 마르세유의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됐다. 이거 뭐가 돼요? 중세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답도 다 있으니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일명 존 스노가 언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13년에 태어나가지고 58년에 죽었는데 죽을기 몇 년 전 1855년에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느 시기다? 50년까지가 여명기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다는 거죠. 나처럼 내가 이걸 외워서 뭐 하겠어요. 근데 떠들다 보면 외워져요. 그래서 본인들도 들으면서 중얼중얼 읊어보세요. 그럼 외워진다는 거죠. 그럼 1855년이 되니까 황리기가 되는 거지. 아니죠? 그래서 답은 아니고. 네 번째 보세요. 장기설, 질병의 원인으로 장기설과 사액체설. 이거 어느 시기예요? 고대기 이꼴 고대가 되는 거죠. 따라 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줘요. 몇 번을 풀어준다. 이렇게 해서 1월달, 2월달, 4월달 이렇게 해서 풀어준다는 거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답은 2번이죠. 풀 수 있겠죠. 처음 들어도 해설 보니까 알 수 있겠죠.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답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질병 예방의 관점에 대한 우리가 보건의료의 분류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 레벨과 클리커 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다 보면 진도 못 끝내요. 이 두 문제 가지고 1시간을 읊는다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원래 해야지만 이 이론을, 이 문제를 첫 번 듣는 학생들이 이해를 할 텐데, 내가 그래서 첫 번 듣는 학생들이 문제풀이 요것만 가지고 이거가 쉽다고 하고서 이거를 공중분을 접할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다 하면 진도 못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번, 2번을 못 푸니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1차 예방이 있고 2차 예방 차원에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의료는 예방과 치료를 같이 하는 거예요.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가 있는데 여기서는 1차 보건의료만 해놨어요. 요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나중에 이론에 레벨과 클리커가 한 질병의 자연사를 분류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설명을 하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이해를 하는데, 문제풀이 여기 달랑 20문제를 기출문제를 풀어서 학생들한테 주라 그래서 하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중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설을 보시자고. 그 해설 보게 되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지요. 그럼 이제 1차 예방은 우리가 아이의 건강할 때 안 걸리게 하자는 모든 행태들이 다 되는 거예요. 따라서 1차 예방은 머리 아프게 올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2차 예방과 3차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2차 예방은 우리가 조기의 질병을 발견하는 거죠. 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다 이런 말 있죠. 질병을 조기 발견.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1989년에 우리가 전국민 건강보험이 됐어요. 그러면서 2000년 국민건강이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화이트 칼라들은 그러니까 서류를 다루거나 우리가 보게 되면 사무직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고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옛날에 700명 이상이던 우리가 산업장에서 1977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유래가 있어. 집단적으로 관행상 우리가 때로 몰려가지고 했던 이런 게 있어서 여기도 공중보건도 집단검진 그래도 2차로 해요. 근데 실제하고는 안 맞아 들어가죠. 이게 관행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듣는 동영상 듣거나 실강을 듣는 학생들은 그런 관행 같은 것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강의를 듣는 거지. 한글을 알겠다, 귀도 뚫렸겠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예방은 조기 발견, 집단검진, 실제 집단검진 안 하지만 집단검진 또는 뭐가 돼요? 우리가 조기에 치료하고 이러는 것들이 2차 예방이 되는 것이고, 2차 보건의료학은 틀린 말이에요. 3차는 재활에서 사용 환원시키자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고 1차는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나중에 또 예방접종은 2차가 아니라 이렇게 자다 봉창 두드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예 안 걸리려고 하는 것이 뭐가 돼? 예방접종이죠.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데 걸려도 그만 안 걸려도 그만, 맞겠어요? 안 맞겠지? 왜 그러냐면 면역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맞는 거지. 그렇지만 사람 체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백신 종류에 따라서 조금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다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맞는 거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럼 누가 맞겠냐고. 그래서 예방접종은 1차 예방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영양식이라든지 식수 깨끗하게 먹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우리가 환경위생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1차 예방이 되는 거죠. 그거 다 있죠. 몇 페이지 있는 것이냐? 해설 몇 페이지 했어요? 2페이지 있지요. 그래서 1차 예방은 그냥 읽어만 보는 거예요. 예방접종. 그거 다 묶어서 중요 표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방접종, 환경위생관리, 생활조건 개선, 보건교육, 모자보건, 안전띠 매고 이러는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우리가 1차 예방이고, 조기 질병치료와 건강진단과 조기치료, 그 다음에 재활, 사회환 이런 것들이 3차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로 와보시자고. 문제로 와서 시간은 벌써 30분이 다 됐네. 빨리 가야 되겠구나. 2번 보세요. 질병 예방 차원에서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재활치료는 2차다. 여기 2차예요? 1차예요? 3차예요? 3차가 되는 거죠. 3차가 되는 거죠. 우리는 1차 그랬는데 여기는 1차 이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1월, 2월에는 이렇게 썼다가 우리가 모의고사 때는 이렇게 썼잖아요. 왜 실전에 가면 1, 2, 3, 4로 숫자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활은 3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연사업은 1차. 이게 맞지요. 금연절주 이런 것들이 금주가 아니고 금연절주. 보건교육에서 술은 뭐가 돼요? 적절하게 먹으시오. 그 다음에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오. 4차노 중에 유해물질이 있지만 뭐 몇백 가지가 발암물질이다 이런 말 하죠.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3번 예방접종은 2차다 1차다 1차다.
그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폐암 조기 진단은 1차예요. 조기 진단이니까 2차예요. 2차예요. 그래서 조기 진단 2차. 그 다음에 예방접종 1차. 금주, 절주 뭐가 돼요? 이런 보건교육 시키는 거. 이게 보건교육이에요. 1차가 되는 거죠. 체활은 뭐가 된다? 3차. 답 몇 번? 2번이죠. 안 쉬워요? 쉽잖아요. 지금 새로 들어도 쉽지 않아요? 나는 안 쉬워요. 그러면 귀를 이렇게 팍 안 연 거지. 귀를 닫고 들은 문제를 풀으니까 안 하는 거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알마타. 굿소련 알마타죠. 그래서 알마타는 어느 옛날 도시냐? 굿소련의 도시다. 이렇게 또 나게 돼요. 굿소련 알마타 선언에서 1차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사업 내용에 해당하는 거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공중보건이든 우리가 보건행정이든 전문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전문적인 치료. 전문적인 어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뭐가 돼요? 예방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가 돼? 그렇게 접근하라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해설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1978년 구소련에서 우리가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자는 거예요. 그럼 1차 보건의료는 여기 안 했지만 1차 보건의료는 아까 얘기했던 1차 예방 더하기 풍토병 관리. 풍토병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문화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기후라든지 해서 그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을 풍토병 그래요. 풍토병 관리와 일상적인 질병 치료, 그러니까 경미한 치료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1차 보건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더하기 1차 예방, 이걸 합치면 1차 보건의료인데 그러면 1978년이니까 그 당시 2000년이 안 됐으니까 거기 우리가 2페이지에 해설했다시피 구소련 알마타에서 WHO가 1978년 아까 읊었던 거죠. 구소련 알마타에서 1차 보건의료에 관한 국제회의를 했다. 헬트 포 올 바이던 이얼 2000가 해석하자면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이 건강을이라는 것은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자 이 뜻이에요. 그럼 1차 보건의료의 실천 목표가 있고 양가로 첫 번째가 있고 양가로 두 번째 뭐예요?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자 그러면 어떤 개념에 써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있죠. 사업 내용은 어떤 걸 할 것인가 이거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까지 다 설명 못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거기 실천 목표는 모든 인류에게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자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동그라미 1번부터 네 번째까지는 거기 이렇게 서술한 거를 내가 시험 대비로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명 모든 인류에게 기초적인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건강 수준을 증진시키며 질병 예방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이 이것이 뭐가 돼요? 구소련 알마타에서는 1차 보건의료의 실천 목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개념 1차 보건의료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기본 개념에는 동그라미 1번부터 9번째까지 이 항목을 이제 다 외워라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4월에서 옛날에 이것도 났었잖아요. 항목 이거 잘 나는 거예요. 수용성.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중보건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에요. 그 다음에 단위는 지역사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제 사업 같은 걸 한다 이런 말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떤 취지라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다 이러고서 대꾸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이고 과학적으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어떤 보건사업이 수용성, 지불 가능성 아무리 좋은 그 취지라도 그 주민들이 지불해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같은 경우를 지금 다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이 100만 원이다. 그럼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보건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지불할 능력에 맞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불 가능성, 세 번째는 포괄성, 주민 참여, 유용성, 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인가, 개인 쓸데없이 탁상머리 정책인가 이런 거를 반영을 우리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용성, 그다음에 지속성, 상호협조성, 균등성 이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가 지금 여기 이거와 연결된 거니까 그냥 볼 것이고 세 번째 보게 되면 구소련 알마타에서 우리가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자면 그 국가 나라마다 양가로 세 번째는 WHO가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 번째는 나라마다 그 보건 사업은 국가 그 경제력에 따라 상당히 좌지우지해요. 그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았냐에 따라서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예를 들어 경제가 잘 사는 나라면 다 해주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경제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건 사업을 우리가 양가로 세 번째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1차 보건의료 사업 내용에는 첫 번째 보건교육, 두 번째 뭐가 돼요? 안전한 식수 공급.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매일 캠페인 나오잖아요. 먹을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먹을 물이 없나? 아프리카는 그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우물 팔 그런 장비도 없고 못 살고 그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팔라 그러면 덥고 물도 안 나게 깊이 파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식수를 못 먹고 우리가 우리 인간은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65에서 70이. 그러다 보니까 물 빠지면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썩은 물도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죠. 그럼 이제 1차 보건의료를 2000년까지 우리가 식수 같은 거 안전한 식수 나라가 이제 경제에 맞게 하는데 지금까지도 2021년까지도 그러니까 위생적인 식수를 못 먹는 나라들이 많지요. 매일 캠페인 나오잖아요. 기부를 하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안전한 식수 공급, 그다음에 영양 개선,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모자 보건 사업, 가족 계획 들어가는 거죠. 예방 접종 있죠. 그다음 풍토병 관리. 그래서 식수 위생 안전한 식수. 우리 공중보건 내가 처음 이론 들을 때 소화기가 왜 없어진 거냐? 수돗물을 먹기 때문이다. 이런 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똥푼 화장실에서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호흡기는 왜 없어졌느냐? 잠복기 때 균이 나가기는 잠복기 보균자가 일반적으로 호흡기가 많은데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대 30대는 절대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에 자란 거죠. 우리는 빈곤한 나라에서 60, 70년대 자란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20대 뭐 30대는 상당히 뭐예요? 부유한 국가에서 위생적인 나라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저기 뭐라 그러면 가치관이 틀리니까. 산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말 하더라도 이게 뭐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 풍토병 관리, 아까 풍토병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필수 의약품 공급이지 전문 의약품 공급이에요? 아니에요. 필수 의약품 공급.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 우리가 보게 되면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도 요즘 여러 가지 보조기구 같은 거 하지요. 이걸 WHO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 경제에 맞게 1차 보건의료 사업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맨 나중에 추가된 거죠. 이것이 일명 3번의 해설이에요. 3번 해설까지 가니까 벌써 1시간 다 됐네. 빨리빨리 풀어야 되겠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술은 알마타에서 한 1차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사업으로 옳은 거 찾으라. 전문 의약품이 아니고 필수 의약품이지요.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두 번째 직업병 예방을 위한 직업병 예방은 WHO도 없고 1차 보건의료 없어요. 근데 아마 산업보건 어서 들어봤을 거예요. 문제풀이 몇 번 들었던 학생들은. 그런데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WHO 주요 기능에 WHO 주요 기능에 이 말 있죠. 환경위생 및 여기 밑에 있다시피 산업보건 개선 사업 이게 있죠. 그래서 어서 듣긴 들었는데 이거는 1차 보건의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사업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 동그라미 두 번째 질병 예방을 위한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끊고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WHO도 아니고 1차도 아니고 뒷말 산업보건은 어서 듣긴 들었는데 이것은 이 말이죠. 환경위생 및 산업보건 뭐가 되는 거냐면 개선사업. 이렇게 놓으면 이 말은 WHO의 주요 기능으로서 헌정이 하는 거, 뭐 우리가 말라리아 같은 거 근절하고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써놨지 헷갈리게. 그래서 우리가 2번 들렸고 그 다음에 희귀한 질병 외상적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희귀한 질병을 치료해줘요? 안 해줘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이런 것들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국가 경제마다 있다 이런 거 아니죠. 그럼 다음 뭐가 돼요? 안전한 식수 공급과 기본적인 위생. 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은 인체 체온 유지에 중요한 온열 조건이 종합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 같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네 문제를 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설 보게 되면 우리가 불쾌지수라는 게 있죠. 불쾌지수는 누가 얘기했다라 썼어요? 서울이가 항상 나요. 근데 이렇게 딱 띄어서 내다가 이번엔 많이 냈죠. 그래서 일단 온열 조건 하게 되면 기온, 기류, 기습, 복사율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온열 조건은 누구나 다 외웠고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했고 1월 달에도 했고 뭉쳐서 했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 추세가 내가 잘 뭉쳐서 내는 그런 문제처럼 여기도 뭉쳐낸 거죠. 그럼 해설 보게 되면 우리가 몇 페이지 3페이지 보게 되면 온열 조건 여기 안 써놨지만 아까 읊었잖아요. 기온, 기류, 기습, 복사 네 가지가 온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쾌지수라는 것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톰슨 얘기했다 그랬던 거죠. 1959년에 실내에서 여름에 왜 에너지를 많이 쓰나 또는 공장 사무실에서 왜 전력을 이렇게 많이 쓰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해야지 이것이 되는가 이런 것들 톰슨이 우리가 보게 되면 고안한 이 쾌감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가로 열고 여기 해설 있죠. 건고 더하기 습고 섭씨죠.
가로 닫고 곱하기 0.72 더하기 40.6 이렇게 했을 때 70이 나오면 뭐가 돼요? 10%가 불쾌감을 느끼고 75면 뭐가 돼요? 50%가 느끼고 80이면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고 85면 견딜 수가 없다. 그 내용이죠.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기온과 기습, 습도를 가지고 한 거지 복사를 고려했다? 안 했다. 복사율이라는 건 햇볕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햇볕과 그 다음에 복사율과 바람이라든지 실외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오직 어디에서만 쓴 거예요? 실내에. 그것도 계절로 말하면 여름에 실내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 가을이나 또는 뭐가 된 실외나 밤이나 이런 데는 이 공식이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이건 모든 지역 다 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 또 있었고 아까 온열 좋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기류 있죠. 바람이에요. 바람은 온도와 온도와 압력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이에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바람 불면 우리 열 뺏어 가요? 안 뺏어 가요? 뺏어 가요. 이것도 문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류의 역할에는 첫 번째 인체로부터 발열을 촉진해요. 열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신진대사를 돕고 환기를 유도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해설도 다 써놨잖아요. 발열이 뭔가를 쾌적한 온도와 쾌적한 우리가 보게 된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쾌적한 습도가 있죠. 쾌적 온도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욕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3도를 빼면 침실 온도 15 플러스 마이너스 1도면 침실 온도 그 다음 병실 온도는 3도를 올려. 왜 나는 으스르스 춥지? 그러면 온도를 올려. 3도 올리면 21 플러스 마이너스 2도가 되는 것이 병실 온도가 되는 거죠. 이거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럼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가 쾌적 온도가 되는 것이고 쾌적 습도는 우리가 40 내 70%가 쾌적하다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은 무슨 습도가 되는 거예요? 습도에는 절대 습도가 있고 포화 습도가 있겠고 상대 습도가 있는데 상대 습도를 뜻하는 거죠. 상대 습도가 말 그대로 기상캐스터들이 오늘은 습도가 어떻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온도가 할 때 그때가 대기 습도예요. 이런 걸 다 했어야지 알아듣는데 아마 처음 듣는 학생은 문제풀이만 들으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하고 그냥 들으시라고. 그랬을 때 온도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온도가 높지요. 그런데 여름철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빠요. 30도가 되더라도. 그런데 여름에는 30도에다가 그 다음에 장마까지 습하면 싸움 나죠. 싸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쾌적 온도라는 것은 습도가 우리가 관여하지요. 그 내용을 또 써놓은 거죠. 그래서 끊어보세요. 쾌적 습도는 40 내 70%고 쾌적 온도는 여기 안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가 되는 거예요. 끊어보시고 끊으라는 건 끊어보라는 것이고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15도에서는 쾌적하게 느끼려면 습도가 70 내지 80%가 쾌적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 내지 20% 아니 18도 내지 20도가 되려면 습도가 60 내 70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4도면 습도가 40에서 60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습도는 낮아야지만이 쾌적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요거에 관한 것들이고 그럼 문제를 보시자고 문제를 보게 되면 네 번째 보게 되면 온열 조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실외에서는 끊어보세요. 끊어보고 실외에서 불쾌지수는 기온과 습도부터 산출한다? 아니죠. 실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앞말 때문에 틀린 거죠. 끊고 뒷말은 맞죠. 불쾌지수는 기온과 기습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실외가 아니고 실내지요. 실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계절적 최적 감각 온도는 겨울이 여름보다 높다? 아니죠. 이것도 문제 다뤘던 거죠. 겨울은 몇 도예요? 겨울은 쾌적 온도가 훨씬이죠. 겨울은. 그래서 겨울 이 동그란 거 같지 않아? 여기다 5도를 더해. 5도를 더하면 여름이죠. 여름 뭐가 돼요? 5도 더하면 더하기 5 하게 되면 여름이 되니까 70일. 활시도가 되는 거죠. 활시도. 그러니까 75도를 또 여기다 66에 더할까요?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겨울이 있고 여름. 그래서 어디가 더 높다? 여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에 낮다고 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론 시간에. 경기도에서 요렇게 똑 떼어서 잘 낸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래서 2번이 여름이 높다 이것이고 세 번째 쾌감되는 기온이 높을 경우 낮은 습도 영역에서 형성된다. 쾌적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 뜻이 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서 보시자고. 거기 보게 되면 기온과 습도가 낮고
기온과 습도가 낮고 기류가 커지면 체열이 발산이 감소되어 열이 날아간다니까 촉진한다 이래야 되는 거지.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촉진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것도 몇 번 풀어내면 비슷한 것들. 답 몇 번? 3번이 답도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5번 보세요. 5번은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제가 또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해설 있다시피 내가 이거 모든 지역 다 외워라 그랬던 거죠.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대기 기준. 일단 여기는 이제 우리가 1시간 기준치냐 뭐 하루 기준치냐 이런 거 했지만 일단 뭐가 돼요? SO2.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돼요? 숫자 쓸 때 NO2. 그 다음 뭐가 돼요? CO. 그 다음에 C 떼어내버리고 오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PMC. 파트킬로 메터의 약자 PMC 10마이크로 이하. 그 다음 PM 2.5. PM 2.5가 되는 거죠. 2.5. 초미세먼지. 그런 다음 PB.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벤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빈혈을 유발하는데 벤젠은 재생불량성 빈혈이고 납은 뭐가 돼? PB 납이죠. 이거는 빈혈인데 이것은 연간 기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1시간 기준치와 8시간 기준치는 오존이고 1시간 기준치는 0.1, 8시간 기준치는 0.06 이런 거 다 외웠던 거죠. 그런 다음에 PM 2.5와 PM 10은 반드시 외우라는 것이 하루는 하루 기준치가 100 마이크로그램 per 입방미터. 그 다음에 1년 기준치는 딱 잘라서 PM 10 같은 경우에는 50 마이크로그램 per 입방미터. 그 다음에 PM 2.5는 뭐가 돼요? 하루 기준치가 뭐가 된다? 35 마이크로그램 per 입방미터가 해설다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간 기준치는 뭐가 돼요? 15 마이크로그램 per 입방미터다. 그런데 요것과 요것은 우리가 법의 그게 원문인데 원문은 밑에 있지만 이렇게 놓는 게 좋지요. 요것과 요거는 끝에 자 한 자씩 들이죠. 이렇게 해서 0.002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연간 기준 이거는 뭐예요? 0.003이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래서 다 외웠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8시간 기준치니까 9ppm이다. 8, 9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4시간 기준치 하루 기준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이 뭐랑 비슷해요? 저 오존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외우라고 다 했는데 지금 해설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모든 지역 다 외우라고 했던 거죠. 해설 보세요. 그래서 일단 항목부터 다 외우는데 이것을 실내 기준치와 같이 외우라 얘기했던 거죠. 3페이지 있죠. 일단 다 항목 외웠다고 치고 SO2는 연간 기준치가 0.002가 아니고 잘못 얘기했네. 0.02. 0.0이죠. 아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와보세요. 내가 이론할 때도 그랬고 문제 풀 때도 그랬고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내가 0.00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소수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려요. 내가 헷갈리면 너도 헷갈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자가 있으니 이거 기억나죠? 이론 들었던 학생들은 이자가 있으니 동그라미가 두 개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아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니죠. 그럼 뭐가 돼요? 연간 기준치가 0.0인지 0.00인지 헷갈린단 말. 근데 2예요. 2는 맨 앞에 있죠. 2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다? 하나, 두 개다. 그럼 동그라미 소수점 간여해서 0.0이다. 이렇게 오면 안 잊어버린다 그랬던 거예요. 그거를 아까 읊을 때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얘기해주고 나서 내가 까먹은 거야. 이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제 이런 걸 자꾸 읊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암기 과목은 우리가 2021년 5월 며칠 날 끝나고 나서 거의 한 달이 지나니까 감은 잡았지만 이게 소수점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건가 한 개가 들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니까 동그라미가 두 개구나. 그럼 0.0이다.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죠. 이건 뭐가 돼요? 생각나죠? 이것보다 1이 많다. 0.03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SO2와 NO2는 연관시켜서 외우는 거예요. 연관 기준치가 0.002가 아니고 0이 동그라미 두 개 0.02. 그 다음에 NO2는 뭐가 돼요? 그 밑에 0.03이죠. 끝에 자 하나 차이다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24시간 기준치가 1시간이죠. 0.0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오존하고 비슷하게 NO2는 뭐가 돼요? 0.06이죠. 오존 8시간 기준치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 기준치는 또 틀려요. 1시간 기준치는 0.15. 그 다음에 NO2는 뭐가 돼요? 0.1. 이것은 NO2는 저거랑 같이 외우면 되겠네. 24시간 기준치는 오존 아니죠. 오존 아닌데 오존이 8시간 기준치가 0.06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1시간 기준치가 0.1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존도 1시간 기준치가 0.1이고 8시간 기준치가 오존 있는 거죠. 햇볕 있을 때 나오니까 0.06인데 그 두 개가
시간대는 아니고 기준치의 시간대는 아니고 숫자는 오존과 똑같네. 그 오존 지금 보니까 오존 0.00, 0.01. 그래서 내가 신경 써서 외우려면 외워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암기 과목은 1주 2주 한 번 금방 까먹어요. 아까 그 헛소리 하잖아 이렇게.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헷갈려서 그러면 본인도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충 큰 항목부터 외우고 나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의고사 때 외우라 하지요. 왜 그러냐면 모의고 미리 외워봤자 벌써 1월 달에 죽기 살기를 외워놨어요. 그런데 그때 외운 것들이 한 번에 외우고 4월, 5월까지 가느냐 6월까지 가느냐 안 가요. 그러니까 대충 이 항목은 다 외워야 되니까 항목 외우고 숫자는 맨 마지막에 외워라 이런 말 한다는 거지. 이것이 요령이에요. 다 외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는 것이냐. 연간 기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기준치가 있는데 그러면 SO2는 맨 앞에 연간 기준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질소 같은 8시간이 8, 9 그래서 8시간 기준치 9ppm 그 다음에 1시간 기준치 25ppm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질소는 연간 기준치, 24시간 기준치, 1시간 기준치. 미세먼지는 우리가 연간 기준치와 1시간 기준치예요. 아니면 하루 기준치예요. 24시간이니까 하루 기준치가 되는 거죠. 오존은 뭐가 돼요? 8시간 기준치. 햇볕 있을 때 만들어지니까 오존은 조심하라 그랬죠. 8시간 기준치와 우리가 보게 되면 1시간 기준치가 있는 거죠. PM10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PM2.5 다 기준치 외웠다고 치고 그 다음에 수업 시 얘기를 할 것이고 납과 벤젠은 연간 기준치다. 그런 거죠. 근데 서울은 뭐를 낸 거예요? 1시간 기준치와 8시간 기준치를 뜻하는 거죠. 재작년인가 언제는 이 숫자까지 났던 거죠. 그리고 전남은 그 밑에 것이 났던 것이고 그럼 오존은 우리가 뭐가 돼요? 1시간 기준치 0.1 그렇죠? 이것 외우라고 얘기하죠. 8시간 기준치가 되는 거죠. 햇볕 있을 때 0.06 외우는 방법도 다 알려줬단 말인데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면 벌써 시간이 다 됐잖아요. 1시간이 다 됐네. 아황산 개수는 연간과 1일과 1시간. 그래서 아황산 개 때문에 틀린 거죠. 두 번째, 오존과 일선은 단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은 왜 틀린 거예요? 우리가 초미세먼지는 하루 기준치와 1년 기준치죠. 단 몇 번? 2번. 5문제 풀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빨리 가야 됐구나. 6번, 수질 오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물의 pH는 이거 생각나요? 우리 먹는 물 기준치가 5.8에서 8.5지요. 그러면 5.8에서 8.5니까 일단은 7이라고 못 들어봤는데 일단은 접어두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암모니아성 질소 검출은 유기성 물질이 오염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이다? 아니죠. 본인들 해설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가 써놨는데 우리가 질산화작용 있죠. 4페이지. 질산화작용이라는 것은 질소 물질이 호기성, 일명 산소가 있을 때 분해될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보게 돼 유기성 질소. 유기성 질소라는 건 단백질이죠. 좀 빨리 갈게요. 유기성 질소 있고 단백질이 아미노액시드로 변한 다음에 우리가 뭐가 돼요? 암모니아성 질소. 이 NH3가 암모니아 여기다가 작대 읽으면 암모니아성 질소 그래요. 이거로 지난 다음에 아질산성 질소로 돼요.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로 돼요. 그럼 질산성 질소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쉽게 똥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화조에서 똥이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윗물이 이거로 나가는 거예요. 암모니아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는 이것이 있다 그러면 똥에서 바로 나온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변 오염 지표로 삼는 거예요. 분변 오염 지표로 삼는데 먹는 물 기준치는 뭐가 된다? 0.5 ppm이 되는 거죠. 0.5 ppm이 되는데 이걸 ppm 이꼴 미리그램 퍼 리터 똑같은 거죠. 반면에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분변 오염 지표가 되니까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거죠. 똥의 성분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예를 들어서 개천에 있다. 여기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다면 이것은 누가 똥을 갖다 버린 지 얼마 안 됐다. 가서 잡아다가 뒤지게 두드려 팰 수 있다. 이런 말 했던 거죠. 반면에 한참 있다가 보니까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 NO3 작대 있고 N하게 되면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는 것은 똥 성분에서 자정작용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처음 듣는 학생은 자정작용이 뭔지 모르죠. 그렇죠? 자정작용은 우리가 보게 되면 물속에 오염물질을 넣게 되면 팝찌꺼기 똥찌꺼기를 넣으면 언젠간 깨끗하게 되는 걸 자정작용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똥 성분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뭐가 돼요? 질산성 질소예요. 먹는 물 기준치 얼마예요? 10ppm이죠. 10ppm 이꼴 10mg per 리터가 넘게 되면 아기들이 새파래지는 질산 우리가 청색증이 아니고 청색아증, 블루베이비아증, 메타노글로비아증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요것은 최초로 나온 것이고
최초로 나온 것이고 이건 뭐예요? 최종적으로 나온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자정작용이 똥 성분이 단백질 다 됐다는 거예요. 또는 이것을 누가 갖다 버린 지 오래됐다는 거죠. 범인을 잡기가 질산성질소가 나왔다면 어려운 거예요. 벌써 도망을 주랭랑을 쳤다는 거죠. 근데 암모니아성질소가 있다는 것은 그 근처 누가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다. 내가 범인 얘기하면서 그랬던 거죠. 그럼 요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그 해설 먼저 보실래요? 그거 있잖아요. 이 해설 먼저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 해설 보게 되면 이렇게 보고 그 질산성질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암모니아성질소, 단백질, 아미노게시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 이걸 또 우리가 보게 돼 암모니아성질소를 암모늄염 그리게 돼요. 화살표 아질산염. 그 작대기를 첨자를 올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질산성질소를 질산염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오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아이고 그러니까 서울권을 이렇게 많이 낸단 말이에요. 디오라는 것은 O2가 물에 녹으면 이거를 디졸브드 옥신 약자에서 디오 그래요.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디오가 높아지려 그러면 내가 이것도 예를 든단 말이에요. 커피 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 그거 설명 못하고 그 첫 번째 온도가 관여하죠. 온도가 낮아야 돼요. 이 디오가 용존산소가 물속에 많이 녹으려면 일단 물의 온도가 낮아야 돼요. 두 번째는 BOD 이꼴 유기물 그리게 돼요. 왜 유기물 그리는 거냐? 나중에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유기물이 농도가 낮아야 되고 세 번째는 염소물질이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한다면 수압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야지만이 디오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디오가 용존산소가 되는데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 쉽게 말하면 물속에 있는 산소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디오가 높아지려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 반드시 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디오가 높아지려 그러면 올라가는 곡선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정의한 것이 아니고 피크라는 학자가 우리가 보게 된 오염물 질량이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디오가 물속에 많이 녹으려면 실험을 하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실에 이만한 교실 하나가 있는데 여기 똥덩어리가 어디 갔어? 이게 하나가 있다고 쳐봐요. 하나가 있을 때 하나가 있다면 교실 하나에다 떨어뜨린 것과 교실 두 개에 떨어뜨릴 때 어떤 농도가 더 진해요? 하나에 떨어뜨린 게 더 진하죠. 이거예요. 내가 실험한 것이 아니고 피크가 실험한 결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대비할 때 그 원리라든지 앞다가리 뒷다가리 짜르고 시험 대비해서 툭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시험장 가서 이거는 피크가 실험한 중간만 툭 띄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유량이 많아야 돼요. 유량이라는 것은 유체역학이라는 것은 액체와 기체를 뜻하는 건데 유량이라는 건 물량이에요. 물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물량이 많아야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유량이 많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유속도 마찬가지. 유체역학이라는 것은 액체와 기체를 뜻하는 건데 액체니까 지금 물이니까 뭐가 돼요? 유속 그리기도 하고 바람도 뭐라 그래요? 유속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속이 뭐가 돼요? 빨라야 돼요. 그래 유속이 빠르면 뭐가 된다? 난류가 세 번째 난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심해지죠. 그랬더니 또 어떤 학생이 이래요. 난류가 심하면 수압도 높아요. 나도 알아요. 그건 물리로 접근한 것이고 이건 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으려 그러면 이 물의 압력은 낮아야 되죠. 물이 세면 공기 중에는 산소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와 연결시켜서 물리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피크가 실험할 때는 이렇게 돼야지 물속의 산소가 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고 네 번째는 정확하게는 분압이에요. 산소 분압. 정확하게는 산소 분압인데 그럼 분압이 뭔지 모르잖아요. 분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을 분압 그래요. 다 설명하는데 이 분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산소 분압인데 시험 가면 그냥 기압 그리게 돼요. 기압이 높아야 된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기 중에 산소 힘이 세고 물속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물속의 힘은 약해야지 산소가 팍팍 들어간다 이 소리죠.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얘기죠. 이거예요. 그럼 그것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5번 보게 되면 6번 수질 오염에 대한 설명에서 1번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근데 우리가 먹는 물의 기준치 5.8에서 8.5 수없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번은 일단 답이 되는데 2번은 틀렸죠? 2번은 암모니아성 질소 검출은 유기성 물질에 오염된 후 그러니까 쉽게 똥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유기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 우리가 유기물의 주성분은 원래 이론상 누가 얘기하면 한 달이면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에너지 내는 거랑 혼돈하지 마시고 그랬는데 쉽게 생각할 때 머리 아프니까
밥찌꺼기, 똥찌꺼기 이런 것들이 유기물이다. 그럼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누가 또 유기물이 뭐예요? 그럼 똥찌꺼기래 그러면 무식하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유기성 물질에 오염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아니죠. 여기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 아니고 파루죠. 파루란 말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게 되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이것이 용존산소죠. 산소는 오염된 물에서 포함되어 있다? 아니죠. 여기서 오염됐다는 것은 지금 여기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요? 유기물이 쉽게 우리가 BOD 그래요. 이게 BOD. 쉽게 말하면 밥찌꺼기가 많다 그러면 BOD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기물 이꼴 BOD 이것도 알아야지 이거를 푸는 문제예요. 이것은 뭐가 된다? 낮아야 되는 거죠. BOD 양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BOD라는 것은 20도씨에서 5일간 호기성 미생물이 위해서 호기성이라는 건 산소를 먹는 건데 이런 걸 다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유기물을 먹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밥을 먹으면서 산소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간접적으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세 번째 보게 되면 오염물질이 많다 그러면 용존산소가 포화가 돼요? 아니죠. BOD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틀렸죠? 네 번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꼴 BOD가 높다는 것은 수중에 분해되어 있는 유기물이 적다는 거다? 아니지.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적어야지 높다는 것도 반대로 써진 거죠. 이걸 다 반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답은 몇 번이다? 우리가 보게 되면 5.8에서 8.5 우리 먹는 물 기준치 반드시 외우라잖아요. pH 이꼴 수소이온 농도는 5.8에서 8.5죠. 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보기의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럼 해설 빨리빨리 보자. 7번 보게 되면 수은이 있죠. 수은은 미나마타병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온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뭐가 된다? 액체 상태로서 은백색 금소예요. 은백색의 금속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의 정연이나 온도계, 의약에 쓰는 거죠. 카드뮴은 이따이따병을 유발을 해요. 근데 3대 증상이 있죠. 폐가 풍선처럼 뻥이라는 폐기종. 이게 중요하다 그랬던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신장 이꼴 콩팥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신장장애 이꼴 신장이 그리기도 하죠. 세 번째, 신장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몸에 물다음으로 많이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나간다. 단백뇨배서 이런 것들 외우라고 수업 시겠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카드뮴은 우리가 용접이나 합금 공장, 반도체 공장, 자동차 제작, 페인트 공장, 도기,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 이런 공장, 살충제, 유리 공장 여러 군데 쓰지요. 또는 분진이나 휴메에서 폭로되기도 하지요. 그랬는데 이것들은 가장 문제가 표적장기라는 것은 물질이 들어와서 어디를 가장 망가뜨리느냐. 술 같은 경우에는 간 그리고 담배는 폐 그리죠. 그럼 담배의 표적장기는 하나 찍으면 다지만 하나 찍으면 폐가 되는 것이고 술은 뭐가 돼요? 간이 된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장기를 가장 표적적으로 문제를 삼았냐 이거지요. 그래서 폐와 신장 거기다가 다 중에 표시놨지요. 그러면 이것들이 임상 증상에서는 급성 중독일 때는 거기 보게 되면 상기도, 콧구멍, 상기도, 하기동, 폐 이렇게 되는 여기에 염증 같은 걸 유발하고 그런데 폐 부종도 유발하기도 하지요. 그럼 이제 문제를 와보는데 이것이 이제 공장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착을 하는 거 이제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보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핵심이 있죠.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물질로 가장 옳은 건 첫 번째 은백색의 중금속. 그럼 은백색이라 그러면 뭘 찍을 것 같아요? 수은이죠. 그런데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은박색의 중금속으로 합금 제조나 합성 수지나 도금 작업이나 도료, 비료 제조 등의 작업장에서 발생되어 체내로 들어가면 혈액을 거쳐 간과 신장에 축적돼서 만성 중독 시 신장 기능 장애라는 것은 콩팥이죠.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콩팥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혈액의 불순물을 오줌으로 만드는 것이 신장이죠. 이걸 콩팥이죠. 그럼 이제 신장 기능 장애, 폐기종, 단백뇨 이거 뭐예요? 아까 카드뮴은 뼈마디가 아프다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아프다는 있다병 일본 말로 아프다 병이지. 이것도 있지만 3대 증상 뭐가 된다? 폐가 풍선처럼 뻥이라는 폐기종. 두 번째, 단백뇨를 배설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망가지니까 신장장애 이꼴 뭐가 돼요? 콩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신장애 그러기도 하고 단백뇨 배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카드뮴이 되는 거죠. 따라 답 몇 번? 거기 보게 되면 4번이 되는 거죠. 1번은 뭐가 돼요? 흑비증을 유발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농약이나 살충제 주성분이 되는 거죠. 농약 성분에 이거는 사지 색소 침착이고 흑비증, 피부암도 유발하는 거죠. 이거 1급 발암물질이죠. 2번 수은은 뭐예요? 미나마타병.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이 마이크에서 못 흔들지만 그 다음에 크로운 뭐가 돼요? 비중격 천공증.
반드시 걸었던 거죠. 육각 그럼은 폐암을 유발한다. 이런 거 했던 거죠. 답 몇 번? 아까 3대 증상 가드름.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8번 보세요. 8번 식중독은 뭐가 돼요? 상당히 쉬운 거지요. 그럼 식중독 보게 되면 이거 하기 전에 노로바이러스부터 보세요. 노로바이러스는 별도로 똑 떼어서 내는데 언제 많이 걸린다? 겨울철에 많이 걸린다. 근데 식중독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세균에 의한 거, 바이러스에 의한 거, 우리가 세균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화학적인 식중독,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독이 있었지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때 알았은 나라는 우리가 세균에 의한 거, 자연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학적 이거보다도 노로바이러스에서 많이 걸린다. 그럼 노로바이러스는 식품에서 자라는 거예요? 장관계 바이러스예요. 장관계 바이러스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식중독에서 우리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실제로 걸리는 것은 노로바이러스지요. 그 노로바이러스는 특징이 겨울철에 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문화가 겨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에는 바깥은 춥지만 또 우리나라 난방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안은 뭐가 돼요? 20도 30도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안 맞아. 이것들이 자라서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장관계 바이러스가 중요히 표시났죠. 1968년 식품에 자란다는 것이 아니고 장관계 바이러스예요. 똥 속에서 나왔다는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분변에서 최초로 분리했다는 거죠. RNA 바이러스이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증상은 구토, 설사, 백신이 있다 없다? 없다. 백신 예방접종약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펄펄 끓이면 된다는 거죠.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끓이면 되는데 끓인다는 것은 100도니까 끓여 먹으면 된다 이 소리죠. 근데 겨울에는 안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게 되면 바깥은 추우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들은 노로바이러스는 마이너스 20도에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게 끓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거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냥 먹어서 걸린다는 거죠. 손발을 깨끗이 씻으면 된다 이런 말 있죠. 더 설명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 한 장 넘어가서 마이너스 20도에서도 자란다 이런 뜻이죠. 그럼 문제를 보시자고 8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세균성 독은 크게 감염형과 독성으로 있다. 쉽게 감염형과 독성이 있다. 이거 설명하면 2시간 걸리겠네. 그래서 감염형과 독성이 있어요. 감염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잖아요. 식중독은 우리가 첫 번째 세균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화학적인 거, 세 번째 자연독. 여기에는 감염형이 있고 독성이 있다. 감염형에는 뭐가 있다? 못 들어봤던 거 다. 근데 요즘은 감염 독성 그렇게 다지. 여기 독성에는 포도상구균과 보툴리오스 식중독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던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세균성 식독은 크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염형과 독성이 있다. 맞죠? 두 번째는 세균성 식독은 2차 감염이 거의 없다. 그럼 2차 감염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설명 못하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는 노로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영양 성분들이 적정하면 음식에서도 자란다? 못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체 식품에 자라는 것이 아니고 식품에 자라는 것은 뭐가 돼요? 여기서 아까 독소형 포도상 구균이라든지 보툴리오스 구균이라든지 살모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거는 장관계 바이러스죠. 답 몇 번? 3번이죠. 네 번째 보게 되면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는 감염형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것이고 답 몇 번? 3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역학적 삼각형에서 그러면 지금 너무 기니 10분을 쉬어야 되겠네. 그럼 8번까지 풀었고 10분 쉬었다 9번을 풀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1시간에 끝내야 되는 건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